모든 것이 변한 건 그날 밤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지친 몸을 뉘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해외 출장의 피로가 몰려오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버지는 평생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내비친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손에 가시가 박혀도, 밭일에 허리가 끊어질 듯 해도 그분은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저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상처를 읽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우입니다. 올해 45, 서울에서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80,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에 얹혀 살던 아버지는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농사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버지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바둑판을 펼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고수였죠.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바둑 두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가끔 저도 끼워주시긴 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너는 바둑 같은 거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아버지는 젊었을 때 프로 바둑 기사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의 그런 꿈은 사치였겠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바둑반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저에게 투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지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내 수진과 결혼할 때는 고향 땅을 팔아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셨죠.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1년에 명절 몇 번이 전부였고 그것조차도 짧게 다녀오기 일쑤였죠. 사실 제가 아버지를 멀리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만난 수진이는 서울 강남에서 자란 이른바 금수저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처음 수진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제 배경이 부끄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은 대학 교수셨고 장모님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분들 앞에서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농부입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죠. 결혼 초기 아버지가 서울에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은 아직도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는 손수 기른 쌀과 채소들을 가득 트럭에 싣고 오셨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출입을 막은 거예요. 대형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였죠. 결국 아버지는 아파트 입구에서 짐을 내리고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의 투박한 식사 예절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빠르게 식사를 하셨고 국물 소리를 내며 마시는 모습이 그녀에겐 낯설었나 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첫 부부싸움을 했고 저는 아버지가 서운하지 않도록 택시비를 드리며 일찍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손자를 본 아버지의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준호가 자랄수록 저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준호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는 왜 말이 이상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 아들이 제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도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늘 바둑판 앞에 앉아 혼자 바둑을 두셨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 박 노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바둑을 두시며 들려준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자네 아들 민우는 모르나 본데 자네가 옛날에 프로 바둑 기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걸.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프로 시험에 합격하셨다고요? 그럼 자네 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천재로 불렸어. 서울까지 올라가 시험을 봤는데 1차는 무난히 통과했지. 그런데 2차 시험날 자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왔지. 그리고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며 자신은 다독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서랍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 바랜 신문 기사 한 장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시골 바둑 영재 프로 입단 시험 1차 합격이라는 제목 아래 20살의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제가 바둑을 두는 것을 그토록 반대하셨는지, 왜 항상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었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읍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더구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떤 증상이신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요즘 가끔 어지럽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가봤더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 저는 즉시 서울의 대형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서울에 오시기로 했죠. 하필 그때 저는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검사 받으시는 날 병원 좀 모셔다 드려. 수진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출장 중이던 그날 밤 일을 마치고 호텔 방에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그래, 잘 받았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아니야. 잘 지내고 있어. 통화를 마치고 불안한 마음에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검사는 잘 받으셨대? 응, 잘 받으셨어? 그런데 미안한데 우리 집에는 못 모셨어. 뭐?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오셨잖아. 그리고 준호도 중간고사 공부하고 있고 방도 없고 그래서? 아버님께 택시비랑 숙박비 드리고 터미널로 다시 가시라고 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버지가 암 검사 받으러 오셨는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도 못 주무시게 했다고? 수지는 변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비행기표를 바꿔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터미널 근처 작은 모텔에 묵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문을 열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우야, 왜 왔어? 출장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 마누라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 말씀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셨을 텐데도 내색조차 안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저를 진정시키려 하셨습니다. 민우야, 바둑에서는 한 수 물러서는 것도 전략이야. 때로는 지는 것 같아도
그게 이기는 길일 때가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 제 분노를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에는 수진과 장모님이 앉아 있었고 아들 준호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요? 출장은요?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병원 검사 받으러 오신 분을 호텔로 내쫓다니. 내쫓은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계시고, 준호도 시험 준비하고 있고, 장모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아시면서 아버지가 암 검사 받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님이 그 입장이셨어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도 오셨네. 아버지는 손자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많이 컸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할아버지,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준호도 있고, 엄마도 계신데. 저는 장모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제 수진이가 우리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오늘 밤은 밖에서 주무셔야겠습니다. 택시비와 숙박비는 드릴게요. 뭐라고? 내가 미쳤니? 우리 아버지도 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에서 김이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여든의 노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바둑알 하나를 꺼내 들고 계셨습니다.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야. 한쪽으로 치우치면 모든 돌이 죽어버린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그 바둑알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검은 돌 하나가 흰 테이블 위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상대가 잘못된 수를 두었다고 똑같이 잘못된 수를 두면 그건 이기는 길이 아니야. 더 좋은 수를 찾는 것이 진정한 승리지. 아버지의 말씀은 폭풍 속의 고요처럼 저를 관통했습니다. 제 가슴에 있던 분노가 순간 부끄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모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농사 지으신 분이라 그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불편해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민우가 감정에 휩쓸려 말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 강단 있고 당당하던 그분이 처음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우리 딸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고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모두 가족인데 이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공기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에 장모님의 눈물이 떨어졌고 그 눈물 속에 오랜 편견과 오해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상대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수를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평생 바둑판에서 그것을 배우셨고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오랜만에 바둑을 두었습니다. 거실에 작은 바둑판을 펼치고 어린 시절처럼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죠. 민우야, 바둑은 단순히 돌을 따먹는 게임이 아니야. 상대를 이해하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죠?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랬다는 건 알아. 하지만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 않겠니?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께 정중히 사과했고 장모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바둑을 둘 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야.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너지기 쉽지. 이 인생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제가 일에만 너무 집중했나 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바란 건 내가 행복한 거였어.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꿈을 찾아 사는 거야.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꿈을 접고 저를 위해 사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바둑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고 아버지는 기쁘게 손자에게 첫 수를 알려주셨습니다. 수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바둑 정말 잘 두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준호에게 작은 바둑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민우야, 넌 왜 바둑을 그만뒀니? 아버지가 반대하셔서요. 난 내가 공부에 방해될까봐 그랬던 건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어쩌면 저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정작 중요한 가치는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아버지의 병원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인지 활동을 권장받았고 의사는 바둑처럼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최고의 치료라며 웃었죠. 이제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주말을 보내십니다. 그날 밤에 무거웠던 공기는 시간이 흐르며 봄바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돌은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요? 수진이 바둑판을 들여다보며 아버지께 묻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 아버지와 영상통화로 바둑 수업을 받습니다. 때로는 수진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이런 수를 배웠는데 맞나요? 라고 물을 때면 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장모님도 가끔 바둑에 참여하시는데 처음엔 서먹했던 두 분이 이제는 바둑을 통해 가까워지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모님이 직접 만든 약식을 아버지께 보내셨고 아버지는 직접 기른 쌀을 장모님께 보내셨습니다. 민우야, 너희 장모님 손맛이 예술이구나. 이런 약식은 처음 먹어봤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동네 바둑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감각을 되찾았고 이제는 동호회에서 제법 인정받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와 함께 동호회에 나가는데 그때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네. 내가 가르쳤지. 그 말씀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낙엽이 서울의 거리를 금빛으로 물들인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창가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그 빛이 바둑판을 황금빛으로 비추었습니다. 바둑을 두시던 아버지가 문득 손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바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언제인데요, 아버지? 아버지는 바둑판 위에 놓인 돌들을 가만히 보시더니 주름진 손가락으로 중앙을 가리키셨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애쓰다가 문득 서로의 집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지. 그때 비로소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생의 그림이 된단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붉은 노을빛에 섞여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제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인생은 남과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며 함께 그려가는 한 폭의 그림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 아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자존심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저녁 바둑판을 펼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준호도 이제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바둑의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지만 게임이 끝나면 서로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잘 두셨습니다. 이 간단한 인사 속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한 시간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죠. 어제는 아버지의 81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장모님,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된 바둑 친구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시며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손주 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바둑알 몇 개와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처음 바둑을 배웠던 바둑알이란다. 이제 내가 가지렴.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종이를 펼치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프로 바둑 시험에 합격했던 기록이야.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후회는 없단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너희 아빠를 만났고 이렇게 너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손에는 평생의 희생과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바둑판을 펼칩니다. 흙과 백의 돌이 만들어내는 우주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놓을 때마다 제 가슴에는 따스한 감사함이 일렁입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삶의 아픔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난 돌이 강물에 씻겨 둥글게 변하듯 우리 가족도 그 시련을 통해 더 부드럽고 단단해졌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흑백의 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듯 우리 가족도 이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바둑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인생의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매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